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지금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입춘도 지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고요. 봄이라는 것은 만물이 소생하기도 하지만 나의 삶에도 새로운 싹을 심어야 할 때이잖아요. 2026년에는 과연 어떤 싹을 심어야 할까? 아니면 모든 싹을 잘라야 할까?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부동산 가격들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또 공급 대책, 그 전에 규제책 이렇게 나오고 앞으로에 대한 규제책에 대한 시그널까지 강력하게 직접 SNS에서 대통령님께서 발언을 하시고 올리실 정도로 자신감 있게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규제책으로서 상승하는 것을 좀 멈추게 한다는 것이지 폭락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명심하셔야 돼요. 문제를 알아야 해결 방법을 알 수가 있고요. 예측을 해볼 때 과연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느냐가 나오니까 그럼 하나씩 풀어갈게요. 지금 부동산은 100일간의 눈치 게임이다 라는 얘기인데 아시겠지만 눈치채셨겠죠? 눈치 게임이니까 여러분. 5월달까지 우리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한시적으로 시간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양도세 중과 폭탄 떨어졌다라는 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 1주택자는 좀 무관하지만 양도 차액 세율에 따라서는 45%까지 최대 양도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좀 중과시키겠다 해서 다주택자는 특히나 두 채이면 거기다 20%, 세 채이면 30% 해서 중과를 하겠다 해서 지방소득세까지 거의 82.5%. 이것은 거의 모든 걸 막아버린다는 것인데 팔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한 10억 좀 올랐다 하면은 8억 2,500을 다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지난 세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어떤 세금도 계속 냈을 테고요. 재산세를 내든지 보유세 아니면 하자 보수 아니면 임대를 놨다고 하면은 임대료에 대한 수수료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하면요. 사실 아까워서 더 못 팔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가 100일 동안 얼마나 매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가 안 되는 경우도 많겠죠. 그러다 보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말씀드린 대로 5월 9일까지 무조건 적용한다. 다주택자 팔아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서지 말라. 다주택자의 최후 통첩 해가지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요즘에 가담회도 하시고 행정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유예 없이 아주 강력하게 나간다는 얘기도 된다는 얘기예요. 5월 9일까지 무조건 팔아라 하는데 5월 9일 지금 벌써 2월이잖아요. 그럼 2월에다가 3, 4, 5 하면 3개월 남았다는 얘기예요. 100일까지. 그러면 3개월 안에 그 많은 다주택 물건을 팔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물량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 좀 고민을 전 해보게 됩니다. 주택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그 지역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요. 강남권이 제일 높습니다. 전체에 보면은 강남구가 17%, 그 다음에 서초구가 16.7%, 이렇게 강남에서도 1, 2, 3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물권자가 있는 곳은 대부분 강남권이다. 당연히 강남권의 자산가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그 격차가 불과 5, 6년 전만 해도 강북하고 강남 지역 했을 때 한 2배 차이 나도 많이 난다 이랬는데 지금 3배, 많게는 4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부동산에 대한 맛을 봤는데 투자라는 거를 계속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서 보유를 할 수밖에 없죠. 부동산만 한 게 없구나 라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강남권이라고 하는 곳이 불패가 되는 상황 속에서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는 벌써 2018년, 17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게 된다고 한다면 강남권에 또 주로 할 테고 해서 지금 보유 다주택자 비중 봤을 때
때 당연히 자산가들이 많은 강남, 서초, 강남권 일대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다 팔까라는 부분이에요. 강남부터 해서 마용성 매물이 늘어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절세를 하기 위해서 뭐 많이 차익이 생겼다 했을 때는 이제 내가 이 정도만 하고 욕심내지 않고 그냥 매도를 하겠다 해가지고 양도세를 조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절세 매물이 또 나오는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상급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빨리 매물을 줄이기 위해서 다주택자라면 뭐 급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시그널일 때는 보통 우리가 뭘 할까요, 여러분? 드디어 매도자와 매수자의 심리전이 팽팽하게 일어나겠죠. 매도자는 과연 내가 어떤 것을 팔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그냥 보유할 것인가, 계속 상승할 것 같으니 보유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매도를 할 것이냐. 그리고 매수자는 지금 내가 줍줍 기회가 하니까 막 던지는 물건들 급매 나오니까 이때 내가 좀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도 너무 또 다물권자가 돼서는 안 되니까 이제 무주택자들이 조금 매수를 할 기회가 아닐까. 뭐 그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뭐 영끌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무주택자들이 영끌을 하는 것이니까요. MZ세대들을 영끌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무주택자들이 줍줍을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진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죠.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자 입장에서는요. 또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너무 팔기 아까워. 할 때는 사실 또 자녀들에게 좀 증여를 하게 될 테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던진다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덜 아까운 것부터 던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타 지역들에서 좀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 보유 매물 중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먼저 매도를 하려고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빠르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정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또 주민들 간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사유 재산에 대한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쉽게 동의가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사업성도 아주 높여져야 되고 그럼 심의를 받아야 되고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앞으로 4, 5년 후에 입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됐다 그러면 10년을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 그 5년 동안 뭐 아니면 10년 동안에 계속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렵잖아요. 공급이 안 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택이 없는 국가 공공기관의 어떤 유휴지 아니면은 뭐 공공 필지 그런 곳에 주택을 공급하면 된다 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었죠. 주택 공급하기 위해서 유휴지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더 포함이 된 곳도 있고요. 약간 더 보충이 된 곳도 있는데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거가 큰 세대들이 좀 들어오는 것들을 봐야 돼요. 자금자금만한 거 말고. 그랬을 때 한번 보십시다. 국유지나 공공 뭐 주택을 넣기 위한 뭐 유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거 바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용산 국제업무지구. 만세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캠프킴. 이것도 용산이죠. 여러분 용산 좋아하시죠? 특히 재개발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용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용산에 아주 엄청나게 공급을 합니다. 2,500호를 공급하네요. 캠프킴 부지하고 용산 국제 업무지구. 그러면 용산 그 우체국도 들어갔습니다. 우체국에 또 150호. 우리가 당군일의 최대 단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동구의 올림픽파크 둔촌주공 재건축한 곳이죠. 12,000세대. 어마어마하잖아요. 당군일의 최대 단지라고 하는 신도시가 서울 안에 떡 들어가는 건데, 야, 용산의 한 가운데, 지금도 뭐 용산 입지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더 큰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앞질렀습니다. 12,650세대가 용산 안에 떡 들어간다 했을 때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좋은 입지에다가 주택 공급을 한다는 거. 뭐 나머지 지역들 그다음에 뭐 살짝 봐야 될 게 뭐 태릉 6,800세대 어마어마하죠. 저 큰 세대들이 대부분
보면은 지금 저 위쪽으로 많이 있어요. 뭐 2000 국방대 2570세대. 그리고 남쪽으로 봤을 때 강남 이남이라고 강이남, 한강을 보는 한강 라인이 이렇게 되잖아요. 한강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강 아래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그 아래로 봤을 때 좀 눈여겨봐야 될 게 한 9,800세대가 되는 과천. 어머니 따지면 뭐 여기는 경기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울 안에서 한강 이남의 서울 안에서는 사실 이렇다 할 만한 공급이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좋아하시는 강남권, 강남구나 아니면은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 이렇게 보셨을 때 거의 미미합니다. 거의 미미해요. 뭐 몇백 세대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었던 그런 거에서 약간 더 추가가 되고 양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것 뿐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현실화된다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표 부분에 있어서는 딱 한 가지 팩트는 있습니다. 강북의 주택 공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고요. 강 이남 쪽의 주택 공급이 훨씬 더 희소하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강남권의 주택 공급이 더더욱 희소하다는 것. 그리고 용산이 가장 강북의 자존심이었다면 가장 많은 주택 공급을 한다라는 것. 이렇게 봤을 때 좀 답이 나오는데 제가 2020년도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은 규제를 하다가 거의 뭐 17년, 18년, 19년 규제 한 20번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 속에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가격이 안정화되질 않고 계속 상승을 하니까 결국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많은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2020년 거의 막바지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공급 대책이 대거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유후지나 공공택지들에 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때도 눈여겨봤었던 게 하나가 바로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부분이었어요.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가 그때 당시에는 종전에 한 6,000세대가 들어오는 것은 좀 되어 있었습니다. 잠정적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플랜에 있어서 6,000호 정도는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8,000호까지 더 2,000호를 더 넣겠다 추가해서 해가지고 되게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노른자의 알짜 입지에 8,000호까지 넣겠다 했을 때 제가 당시에 보시면 2020년에 5월쯤이네요. 그때 당시에 저는 시사 주간에 매주 칼럼을 기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두 제목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발표가 나자마자 강남엔 일자리, 강북엔 잠자리. 강남이 부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신생 벤처 사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부강한 부자 지역으로 변모를 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죠. 경제적 유발 효과가 일어나는 산업지가 있어야만 그 지역의 주택지들이 배후주택 주거지로서 가격 상승을 하는 겁니다. 고액 연봉자들에 의해서 말이죠. 오는 그 플랜에 주거지가 확대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용산의 경제적 유발 효과를 누려야 하는 개발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풍자해서 강북에는 잠자리를 넣는다는 것은 사실 지역의 균형 발전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 제목을 넣습니다. 예, 국제업무지구는 지금 배도타운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만 세대가 넘습니다. 8,000세대도 지금 잠자리라고 해서 제가 당시에 칼럼을 썼었는데 만세대. 그렇게 했을 때는 이곳에서는 만세대가 들어올 때 과연 고급 주거지로서 돈 많은 자본가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공공주택 개념이 높을 거고요. 아니면 저가주택을 넣어줘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국제업무지구라고 하는 세계의 위상을 높이는 업무지구에 맞는 어떤 개발 방법이고 정책일까? 방식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산 일대에는 다른 주변 지역들 한강로부터 해서 원효로 일대, 저 청파, 서계까지 후암동, 뭐 이태원동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데 많지 않습니까? 용산하면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용산에 개발 있다고 그러면 다들 찾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들이 이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바로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라는 세계적인 업무 단지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배후 주거지로서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다라는 전제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훼손이 된다는 것은 용산의 가치가 사실은 전보다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주택 공급을 해주니 희소성에 있어서도 하락, 그 다음에 경제적 유발 효과에 있어서도 하락 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ING 중인 개발, 머메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복합 환승센터 너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하루가 다르게 지하로, 지하 6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하 6층에 모든 교통망 다 들어가죠. GTX부터 해서 앞으로 SRT까지 다 들어올 것이고, 뭐 지금 있는 노선들 뿐만 아니라, 버스 환승부터 해서 택시, 승강장부터 해서 다 지하로. 상층부는, 녹지로. 그리고 지하로 다 현대차 지금 한참 개발 진행 중입니다. 토목 굉장히 많이 진행됐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아니죠. 현대 그룹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GBC 타워도 공사가 너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목이 제일 오래 걸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봤을 때 거의 진행이 뭐 50% 이상 넘게 된 것 같습니다. 토목만요. 그리고 지금 마이스 단지도 보시면 지나갈 때 그 종합 운동장 쪽 보면은 기증기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공사하고 있고요. 또 탄천 마리나 해상 가교라고 해야 되나요? 인도처럼 그렇게 또 연결을 하는 그런 개발들 너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또 경제적 유발 효과가 올 수 있는 개발들. 그 다음에 경제적 유발 효과에서 큰 게 무엇입니까? 교통이잖아요. 교통이 근데 이 안에 지금 모든 환승센터가 다 집약적으로 들어갑니다. 공항까지. 자, 공항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가기 전에 수속을 밟는 공항 터미널이죠. 터미널도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이제는 영종도까지 가기 전에 모든 수속을 이 터미널에서 삼성동 이 환승센터에서 다 하고 가신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항공되죠. 버스 말씀드렸죠. 뭐 철도 얘기했죠. 다 교통의 집약화. 이곳에서 다 일어나요. 가장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 때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최첨단 산업지와 함께 교통의 집약화인데 다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마일스 단지까지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강남의 힘인데 이렇게 강남은 계속해서 머메드급 개발이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휴지 이런 것들 공공택지 없다 보니까 거의 공급대책 안에 이 명단에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양극화에서 어디가 더 우세하게 가겠습니까? 강남이라는 것이죠. 우리 강북에는 그렇다고 하면은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만 있느냐? 아니다. 우리 창동에도 있고 노원에도 있다. 노원에는 뭐 의료, 바이오 의료 단지라고 해서 개발 조성을 한다고 했고요. 창동은 그 유명한 뭐 아레나 공연장 해가지고 항상 뭐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GTX도 들어오게 될 때고요. 하지만 우리 가만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살펴봐야 될 것. 그 지역의 경제적 유발 효과는요. 대첨단 산업지 아니면 교통인데 사실 의료, 바이오 의료 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시니어들에게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시니어 타운으로 변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아레나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사실은 많은 K-팝의 그 본고장이 되면서 글로벌화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해외로 나가는 것들이 더 큰 외화벌이가 되죠. 물론 유입을 한다고 해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문화시설은 그 지역의 주민들, 시니어들에게 좋죠. 문화 혜택도 보고 의료 혜택도 보고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개발보다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유발 효과가 날 우리나라 대기업,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교통이 확 뚫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인 것들도 들어오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개발을 뭐 노원이나 창동 뭐 이런 것들 다 합한다 해도 운동장의 기울기가 살짝 남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100일 동안에 양도세로 해서 뭐 양도세의 중과에 대한 부분을 절세하기 위해서 판매를 했다. 기타 지역들을 막 급매물로 던졌다. 마이너스를 내면서 던졌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매물로 마이너스로 던진 것들 다 모아서요. 뭐 수도권, 지방의 유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에 잡다한 것들, 그 다음에 뭐 다른 물건들,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것들 금매로 팔 수 있어요. 매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모아서 똘똘한 한 채인 이 강남권으로 더 집중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의 양극화가 사실 지금도 끔찍한데 더 벌어질 것 같은 우려가 생기네요. 어디가 똘똘한 한 채이냐고 했을 때 강남권 일대 다 좋습니다만 어떤 개발에 있어서의 좀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는 똘똘한 한 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만 해야 되잖아요. 뭐 2개, 3개보다는.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너무 큰 내 종부세가 확 구간이 넓어지고 커질 수 있는 것을 하시면 안 되고요. 좀 작은 저렴한 종부세가 좀 적게 나오는 것으로 해서 내가 종부세 구간이 너무 초과해서 많은 세금을 내지 않게 하려고 하면 방법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초구 쪽 일대에 보면은 지금 뭐 방배 5구역이나 6구역, 그리고 뭐 지금 뭐 15구역, 그 다음에 뭐 13구역, 뭐 이런 쪽들 다 지금 뭐 곧 이주를 하거나 이주하고 있는 중인 게 있고, 입주하고 있는 게 있고, 아주 신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방배동 일대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살짝 좀 먼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인근에 이제 뭐 방배 이미 구역이 지정된 곳들은 웬만한 아파트 값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좀 소액으로 적은 것들 초기에 이제 그 개발을 이제 동의서 걷는다 해가지고 무슨 개발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초기에 그때 좀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뭐 5, 6억 정도 물건 잘 없기는 해요. 지금 가셔도 이미 그런 것들 다 싹 들어가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한 6억 구간 이양이면 6억이 넘지 않으면 더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모든 걸 다 무슨 뭐 다물권자에 대한 모든 혜택을 모두 다 없애겠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2027년까지 준공된 신축 6억 원에 한해서는 그래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를 한다고 하니 여러분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이외에 두 번째 주택이라고 해도 8%라고 하는 중과를 맞아야 되잖아요. 취득세마저도 그렇게 했을 때는 6억 원짜리라고 해도 4,8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똘똘한 한 채 정도는 보유를 하고 좀 있어야 된다. 왜냐? 강남권에 말입니다. 다른 곳 말고 강남권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극화 더 벌어지게 생겼다고. 그러니 내가 강남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요. 강남권에 이렇게 취득세 아니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들 없을 거예요. 거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을 거예요. 워낙 집가가 많이 올랐고 물건도 귀하기 때문에 거의 없을 거긴 한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보유를 해 놓으신다고 하는 게 지금은 최대 베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예를 들었는데요. 뭐 한 6억 원 정도 했을 때는 전세 한 3억 정도 하면은 갭 3억 정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고 하시면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